자, 여러분, 오늘은 7강제죠. 문학의 정서, 정조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건데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에서요. 수능 문학에서 정서를 안 낼 수 없잖아요. 시, 소설, 인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정서고요. 시에서 화자의 정서, 무조건 나오죠. 정서가 시상이고요. 또 시의 주제이기도 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서예요. 그러니까 작품에서 정서를 파악한다는 것은 문학을 정복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서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정서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작품의 주제의식, 분위기를 잡는 그 핵심적인 요령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거든요. 우리 교재로 치자면은 78쪽에서 86쪽까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정서하면 이와 연관된 단어들이 쭉 이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서라는 말은 정조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먼저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의 분위기라든가 작품의 주제라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문학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정서와 관련된 말이 바로 정서 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서 심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시상 유발 이런 말, 이런 것들이 다 정서하고 연관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이 교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81쪽에 그 밑에다가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압축적으로 해 드릴 테니까 거기다 조금 적어 놓으세요. 81쪽에 밑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오늘 7강제인데 78쪽부터 할 건데 거기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81쪽 밑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정서라는 것은요. 일단은 우리 교재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이나 기분, 또 분위기, 이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정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정서가 형성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유발되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되거든요. 정서가 형성되는 원리가 있어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요소인데 요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 속에서 정서가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의 감정, 기분, 또 어떤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정서는 마음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분야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감정이 있고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은 관념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뭐뭐 하고 싶다, 욕구. 이걸 우리가 동기라고 해요. 동기. 모티브라고 하고, 요거는 생각. 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자본주의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이 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요. 감정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게 되는 기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3부작이라고 하는데 문학에서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으로 깔려있는 이 감정과 기분과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분위기를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에는 일단 시에서는 화자의, 소설에서는 인물의 그 사람의 생각도 있지만 거기에 드러나 있는 감정과 정서, 기분,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 정서라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 생겨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건 속에 처해 있죠.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
그 조건이라는 것은 환경을 말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세계, 현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건 속에서 살죠. 지금 한국 사회 가정, 그리고 뭐 어떠한 집단 속에서 늘 어떤 조건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속에서 기분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정서가 나온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조건, 어떠한 현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항상 어떤 시공 속에서 이걸 배경이라고 하거든요. 시공, 배경, 그리고 환경이라고 해도 좋고 세계 현실이라고 해도 좋고 가정, 국가 이런 상황 조건 속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속에서 기분과 정서를 느낀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요. 우리가 상황 조건 속에 살지만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딱 접촉하게 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과 접촉을 하게 돼요. 구체적인 대상. 이 구체적인 대상을 우리가 물이라고 하거든요. 물. 대상을 말합니다. 오브젝트. 근데 이 물에는 다시 사물이 있고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물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그리고 인물이 아닌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죠. 그리고 인물이 아닌 사물에는 이게 사물인데 인물 아닌 것이 사물이거든. 그럼 사물에는 다시 인공물이 있고 자연물이 있는 것이죠. 자연물이 인공을 가하지 않은 것이에요. 꽃, 나무, 새 이런 것들이죠. 인공물은 칠판 만든 것이죠. 분필, 벽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물과의 접촉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과 인물, 어떤 토끼, 동물, 어떤 꽃, 식물, 그리고 인공물, 자연물. 우리는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자연물이 가장 거대하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친구, 엄마, 아빠, 그 누군가, 선생님 이런 구체적인 대상들과 접촉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것이 더 넓은 것이 환경, 세계, 현실. 그리고 환경, 세계, 현실은 어떠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위치 지어져 있거든요. 시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있는 것이고 이 시대, 사회, 현실 이러한 조건들은 시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대상들과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대상, 식물, 동물, 인물, 사물, 인공물, 자연물과 접촉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대상과 접촉을 하게 되면 자,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대상들, 이 대상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신체 구조예요. 눈, 안, 귀, 이, 그리고 코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혀 있죠? 몸.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고 하거든요. 눈이 시각 아닙니까? 예, 귀가 청각이죠. 그죠? 그 코가 바로 후각 아닙니까? 혀는 미각이죠. 그리고 몸 자체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몸을 우리가 촉촉하다, 뭐 부드럽다, 말랑말랑하다 이런 게 촉각이에요. 미각은 짜다 맵다 이런 것이고 후각은 향기, 냄새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청각은 소리, 시각은 보이는 것들, 달, 해. 이 오감을 우리의 오감, 5가지 감각, 이러한 신체 감각하고 이러한 신체 감각 앞에 어떤 대상이 나타나. 이 대상을 뭐라고? 물, 오브젝트. 근데 여기에 이제 인공물, 자연물, 사물, 인물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거죠. 우리 앞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눈 뜨면 대상이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대상과 접촉해서 귀로, 눈으로, 코로, 혀로, 몸으로 감각과 대상이 접촉을 합니다. 이게 접촉이 되는 거죠. 이 접촉이 되면은
그 순간 느낌이 일어나요. 이렇게 딱 대면은 서늘하다, 보인다, 들림, 냄새, 맛. 느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해서. 그러면 이 접촉 느낌에서 순간적으로 감정과 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도식을 잘 봐셔야 됩니다. 정서 형성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상황 조건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대상과 대상이 있다. 그리고 그 대상과 접촉을 하게 된다. 대상과 접촉. 거기서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선지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선지에 보면은 평가원에서 문학을 내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원리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선지를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이런 선지를 써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정서는 대상과 접촉하여 화자나 인물의 정서가 유발되고 있다. 이런 선지. 정서가 유발된다는 것은 정서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말 자체가 지금 정서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지에 외부 대상과, 대상은 외부 대상을 말합니다. 외부 대상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외부 대상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 귀에 들리는 소리, 혀의 맛을 느끼게 하는 어떤 대상, 냄새, 향기를 맡게 하는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감각기관과 접촉이 돼서 그 순간 느낌이 발생하고 이 신경의 흐름에 의해서 뇌에까지 전달이 되면서 어떤 과거의 기억과 결부가 돼서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분과 감정과 정서라는 것이 정서 형성의 원리인데, 외부 대상과 아무 상관없이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서 형성의 원리에 안 맞는 것이죠.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눈을 감고 있어도 정서가 막 일어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과거의 어떤 대상과 접촉을 했던 것이 기억에 저장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외부 대상과 무관하게 내면 정서에서 형성되는,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에도 보면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2015년 기출인데 A형 기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억은 화자의, 제가 새 교재 나오면 여기다 수록을 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니은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자, 요런 선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선지 좀 적어 놓으세요. 이런 선지 어떻습니까? 그럼 기억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풀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화자의, 그 니은은 나의 감각적 경험, 요게 이제 공통 피수식어죠. 그러니까 화자의 감각적 경험,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정서 자극이 뭐죠? 정서 유발이죠. 정서 생성이죠. 정서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환기라고 하는 것은 불러들일 환, 일어날 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보크 이런 뜻이다. 일어났다. 그럼 정서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정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 그냥 기분 나쁘지 않죠. 그 누군가가 눈에 보이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어떤 맛도 되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맛이 감각적인 접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서가 자극이 되려면은 어떤 외부 대상과 감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냥 무조건 맞는 이야기예요. 화자의 나의 감각적 경험. 감각적 경험을 하려면은 외부 대상과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대상과 접촉하여 정서가 유발되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이 말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본 원리는 뭐다? 그 기본 원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죠. 대상과 우리 오감이 만나서 접촉을 해서 이것 자체가 뭐죠? 이 대상과 우리 오감이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감각적 경험이에요. 이 감각적 경험을 하지 않고서 정서나 기분이나 감정이 유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대상과 둘러싼 나의 감각은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그 환경을 세계, 현실이라고 하고 이러한 특정한 시점, 특정한 공간에서 환경과 세계와 어떤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정서 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 정서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상황 조건이라는 것은 외부 대상과 반드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외부 대상은 우리의 오감과 접촉을 하면서 정서가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를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과 접촉하여 또는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화자의, 인물의 이런 것이 나오면 무조건 맞다. 그리고 대상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형성되는 정서이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렇게 원리 개념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문학을 굉장히 술술 재밌게 그냥 선지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정서가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언어로 표현된 그 정서를 언어를 읽고서 정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 아래서 언어 속에는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게 뭐냐. 그게 바로 수식어와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와 서술어 속에 정서가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식어와 서술어는 다름 아닌 외부 대상과 오감이 접촉이 된 그 느낌을 표현한 것이에요. 수식어와 서술어가 정서를 집약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언어라고 그 언어 속에 집약된 정서가 형성되는 원리가 바로 상황 조건 속에서 그 상황 조건은 다름 아닌 대상과 접촉을 한 것이다. 그 대상이 인물이든 사물이든 자연물이든 인공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것과 보거나 듣거나 냄새, 향기, 촉감이 있었다. 이것이 감각적 경험이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연쇄적으로 한꺼번에 연관성이 있게 여러분들 뇌에 입력이 되고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수식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정서를 파악하는 연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것이거든. 자, 우리 교재를 빨리 한번 보세요. 78쪽에 보면, 자, 정서, 정조. 자, 정조라는 말도 정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서라는 것은 이 감정을 나타낼 때 이모션, 감정. 그러니까 이모션이라는 것은 그 무브거든요. 모션이 무브, 움직인다. 이 바깥으로 금방 순식간에 팍 움직이는 것을 감정이라고 그래요.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감정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하는 말, 그 표현들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정서, 이게 기분과 감정이다. 이거하고 거의 똑같이 쓰는 말이 정조예요. 정조. 분위기, 고를 조자인데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분위기, 작품의 분위기. 그게 바로 화자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서. 정서가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아, 분위기 좀 쎄하다, 안 좋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구성 인물들의 정서가 조금 안 좋다는 뜻이에요. 분위기. 분위기는 곧 인물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분위기라는 것은 인물의 화자의 정서를 말하기 때문에 정서 파악, 분위기 파악. 이게 문학의 전부예요, 사실. 문학의 전부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78쪽의 그 박스 밑으로 둘째 줄에 정서를 안다는 것은 사실 작품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큰 2번에 보시면 외부 대상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마음이 정서예요. 외부 대상 없이는 정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9쪽의 제일 위에 마음이란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서 대상과 접촉하면서 일어난다는 지극히 간단한 원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 속에서 정서가 들어있고 그 언어 속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정서가 수식어와 서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네, 이런 말을 한 거죠. 예를 들면 79쪽에 기억 보세요. 손은 들어 불러도 안 올 푸른 물이기에 다 만나는 귀 쭝겨 파도 소리를 아쉬워할 뿐 눈으로만 먼 파도를 어루만진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눈으로 파도를 어루만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파도 소리를 아쉬워한다. 그러면 소수로는 제일 마지막에 대부분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소수로예요. 아쉬워한다. 프레디케이트 소수로입니다. 어루만진다. 이게 소수로예요. 무엇을? 파도를 뭘로? 눈으로, 감각으로. 감각 경험이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정서는 이 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도 아쉬워한다. 눈으로 어루만진다는 것은 그걸 본다는 거죠. 아쉬운 마음으로 본다. 그리고 불러도 다시 안 온다. 이런 게 서술어입니다. 관형어가 서술어 역할을 하거든요. 손 흔들어. 그러니까 뭔가 정말 기쁜 것이 아니라 불러도 다시 안 온다.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가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본다. 요런 상황 조건이 수식어와 서술어 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이게 상황 조건이에요.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정서 형성의 원리, 상황 조건, 환경, 시간, 공간. 그리고 그것이 수식어, 서술어를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역으로 수식어, 서술어를 통해서 상황 조건을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서니까요. 그죠? 그래서 80쪽에 이 정서하고 비슷한 것을 1번, 2번에서 찾아라. 그러면은 1번은 포수는 한 덩이 나부로 순수를 겨냥하지만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가버린 것을 눈으로 본다. 아쉬워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부로, 총알로 순수를 잡으려고 하지만 쏘는 것은 피해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부로 순수 새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잡은 순간 그것은 피에 젖은 순수한 새가 아니라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눈으로 가버린 것을 아쉬워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2번에 보면은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뭔가를 본다.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 잃어버렸어. 어찌할 수 없는 향수의 그리움이죠. 슬픈 목을 하고 먼데 산을 본다. 예. 그러니까 눈으로 잃어버린 것을 본다. 이 조건이 2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서는요. 이 정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유사한 정서가 있을 뿐이지 동일한 정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다음 시의 구절과 또는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 조건과 유사한 정서를 고른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 조건이 유사하면 정서가 유사할 뿐이지 정서가 똑같을 수는 없다. 영화를 같이 보고 눈물을 같이 흘려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눈물을 같이 흘릴 수는 있어요. 슬픔의 정서는 비슷하죠.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서가 슬픔의 깊이나 강도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환경에 있으면 유사한 것을 보고 같은 경험을 공유할 경우에는 경험으로부터 정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감각적 경험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서도 유사할 수는 있지만 완독, 똑같을 수는 없다. 정서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독 정서는 없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유사한 정서를 골라라 하면 2번을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 내용을 제가 지금 꽤나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81쪽에 보면 이 정서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화자나 인물이 보이는 반응과 태도 있잖아요. 뭐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화를 낸다, 이런 것들이 다 반응입니다. 요런 것들이 다 정서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은 다 정서에 해당이 됩니다. 대응, 태도, 뭐 반응, 이런 것이 다 정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문제를 한번 쭉 풀면서 이해한 것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82쪽에 한번 보세요. 자, 82쪽에 개념 정리해서 1번에 정서는 어떠한 현재의 상황 조건 속에서 빚어진다. 빚어진다 동그라미 치고 생성된다. 정서가 유발된다. 괜찮죠? 무조건 맞는 거고. 정서와 태도, 대응 방식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 정서는 언어로 표현될 때 3번 수식어와 서술어로 집약이 돼서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뭐 정서를 관념적으로 왠지 느낌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언어, 뭐 본다 그러면 보는 거, 보는 상황, 그러면 보는 정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본다, 뭐 이데아의 추구 그런 식으로 갑자기 정서를 비약적으로 생각으로 막 자기가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정서를 비약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나와 있는 언어, 나와 있는 수식어, 서술어, 본다 그러면 보는 상황, 그 상황 조건 속에서 그 상황 조건을 그대로 정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문제 풀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자체를 관찰하고 발견해야 된다. 자, 2번 상황 및 정서. 그러니까 상황 및 정서, 이 말은 상황 속에서 정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라. 그 상황에는 조건이 있다. 어떤 대상이 있다. 어떤 대상과의 감각적 경험을 하고 있다. 그것이 수식어와 서술어 속에 들어있다. 그게 바로 정서다. 정서를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상황 및 정서와 유사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일한 정서가 아닙니다. 복에서 모두 찾아 써라. 그럼 여기에 이 시의 정의성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이라는 시를 딱 보면은 이 시의 정서는 수식어와 서술을 통해서 드러나 있겠죠?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잘 보세요. 서술어.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났댔잖아요.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딱 동그라미 치고. 이 서술어죠.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자, 손을 준다. 이게 서술어입니다. 주다. 그러니까 하나의 슬픔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슬픔을 지닌 사람에게 손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꺼져라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그리움을 지닌 사람이 다른 그리움을 지닌 사람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술어가 뭐냐면 주고 들여다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술어 자체가 뭐냐면은 외로움을 지닌 사람이 또는 그리움을 지닌 사람이 또 다른 그리움을 지닌 사람에게 또 외로운 사람이 또 다른 외로운 사람에게 눈을 주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슬픔을 가진 사람이 슬픔을 지닌 또 다른 존재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언어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와 비슷한 언어. 그것은 유사한 상황 조건에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언어도 비슷해요. 비슷한 언어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찾아본다. 보기에서 흐르다 목매이면 목매인다. 이것은 A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을 주고 들여다보는 유사한 종류가 나와야 되거든.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 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면서 보라. 자, 김용덕의 섬진강이거든. 그러니까 섬진강이 흐르는 모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가 섬진강입니다. 자, 섬진강이 어떻게 흐르냐면은
흐르다 목매이면 섬진강이 주어입니다.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누가? 섬진강이. 그러니까 섬진강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부른다는 것은 관심이죠. 근데 요거를 답으로 해도 돼요, 사실. 관심이 있으니까. 섬진강이 영산강의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 안고. 누가? 섬진강이. 섬진강이 그리워 얼싸 안고. 관심이 있죠. 그리고 섬진강이 지리산에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 의무한 거죠. 마치 사람처럼 섬진강이 지리산을 이렇게 쫙 감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산의 한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 이거 자체가 뭡니까? 지리산을 안아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섬진강은 영산강을 부르고 또 뼈 으스러지게 영산강을 안고 지리산의 허리도 안고 돌아가. 그게 섬진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진강은 주변에 있는 영산강을 안아주고 또 지리산을 감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것, 슬픔의 존재가 슬픔의 존재를 에게 손을 주고 다른 그리움의 그 감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안아주는 그런 대목을 찾은다면은 불러 얼싸안고 감고 돌아가는 요런 것들이 다 답이 된다고 봐야 돼요. 유사한 언어를 찾아라. 상황과 유사한 것은 언어도 유사하다. 요런 걸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주고 눈을 들여다본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불러 얼싸안고 감고 돌아가는 이런 언어를 찾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83쪽에 기억의 생활 모습과 내면 세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그럼 기억은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 조그만한 몸인데 두보를 말해요. 근데 두보의 생활 모습이 뭐냐면 보기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보기에는 두보가 생활하고 있는 바로 상황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조건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상황 조건이 뭡니까? 두보는 처자를 데리고 난리를 피해 난리가 났습니다. 굶주림 속에 곡강이라는 자연 속에 도착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어. 자연 속에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 심경을 그린 작품이 강충이라는 작품이고 세상은 그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세상에 버림을 받은 것이죠. 가려고 하나 기회를 주지 않았어. 그리고 가난한 생활을 했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아꼈죠. 그러면 이 조건들을 그대로 충족시키는 완독의 상황은 없다. 다만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번호를 붙인다면 1, 2, 3, 4 다섯 개를 다 충족을 하지 않아도요. 일단은 조금 부정적 현실이에요. 그죠? 자연 속에 집을 지었대. 세상에 버림받았대. 그리고 가난했어. 그럼에도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어. 그러니까 님이죠. 님. 요런 조건이 2개나 3개 정도가 나오면 되고요. 그러면 유사한 뭐가 나온다? 유사한 정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학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정서를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바람 밝고 달 밝은 밤에 검은고 흥취는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부정적 현실이 안 맞아요. 태평 시절 안 돼. 그리고 5번에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인가 한다. 이건 굉장히 태평스럽게 사는 사람이잖아. 안 돼. 5번 같은 것은. 1번, 5번은 일단 상황 조건, 기본 조건에 안 맞아요. 뭔가 가난하고 고뇌가 있고 고통스러워야 돼. 그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돼. 자연 속에 집을 짓고 그리고 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임금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 근데 손지 2번에 보면은 상황 조건이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에 뭔가 떠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나라를 떠나는 상황이에요. 고국삼천을 떠나고자 하려면은 시절이 너무나 이상해서 올 듯 말 듯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돌아올지 말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하고 어떤 조국을 떠나는 상황이잖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수양산 바라보며 백의와 숙제를 한탄한다. 백의와 숙제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국의 절개 지조를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백의와 숙제를 한탄한다. 이 말은 비판한다는 뜻이에요. 이 전체 시조의 맥락에서 보면. 그 밑에를 보면은 굶어 죽을 진들. 물론 굶주림이라는 유사한 상황이 나오죠. 가난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하나만 유사한 거거든.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낚이면 안 돼. 채미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고사리를 캐다. 캐를 채자. 아무리 가난해도 고사리를 캐서 먹었느냐? 그것이 아무리 풀일망정, 풀일망정 그것이 누구 땅에 태어났느냐? 악독한 정치, 독재자의 땅에서 태어난 것은 고사리도 캐서 먹지 말았어야 된다. 백의 숙제, 너희들이 절개 지조로 유명한 사람인데 나는 너희들 보고 한탄스럽다. 이건 뭐예요? 절개 지조가 너희들의 절개 지조가 그만큼 치밀하고 투철하지 못했다. 풀도 먹지 말고 죽었어야 된다. 성삼문이가 이렇게 지독하게 절개 지조를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속에서 임금을 생각하고 또 난리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자연 속에서 집을 짓고 가난하게 살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굶주림이 유사하지만은 비판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답으로 하기보다는 4번에 보면 이봄이 쓸데없어 세상이 버렸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입니다. 서에 집을 쓸고 누웠다. 서우는 자연이잖아요. 자연 속에 집을 쓸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집을 짓고 내 몸이 한가하지만 자연 속에 살지만 한가할 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님을 못 배워 한다. 그 속에서도 님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뜻이거든요. 님을 못 배워 한다. 아, 님이 생각난다. 그렇다면 이 님을 여기에 임금에 충성을 다했던 가난 속에서도 임금에 충성을 다했던 두보의 상황 조건과 유사한 점이 너무너무 많죠. 두세 개가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사실과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3번보다는 4번을 답으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유사한 정서를 찾는 문제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84쪽에 봐봐. 자, 가의 서러워라 나의 서름. 거기다 동그라미 딱 치세요. 정서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정서 중에 정서가 바로 슬픔의 정서입니다. 슬픔의 정서, 서러움의 정서. 이 슬픔이 커지면은 한이 되잖아요. 한의 정서. 이게 제일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냈잖아요. 그러니까 가번에서는 3년에 두 볼에 흐르는 여승의 빛이 너무나 고와서 서러울 지경이다. 서러움의 정서가 있고요. 나번에도 2연에 1년부터 뻐꾸기가 울어서, 울음은 슬픔이죠. 떼거리로 울어서 속삼년에 봄을 더 넘겨서야, 속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3년에 봄이 더 지나서야 나는 길든 서름에 조금 길이 덜 든 서름의 맛이 들고 내가 서름을 알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산 뻐꾹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서러움에 길이 들기 시작했다. 서러움을 알게 됐다. 이렇게 시가 시작이 됐고 마지막 년에 보면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서 그러니까 뻐꾹새 울음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승의 서러운 빛깔로 남아서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빛깔로 남아서 뭐가 됐다고? 세석이라는 지리산의 이 공간입니다. 철쭉이 굉장히 빨갛거든요. 철쭉꽃 밭을 태우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시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뻐꾹새의 울음이 여러 뻐꾹새의 울음으로 메아리 쳐서 나는 뻐꾹새의 울음을 들으면서 서름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뻐꾹새의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빛깔로 연결이 돼서 세상에 가득 찬 뻐꾹새의 울음이 여러 뻐꾹새의 울음으로 확산이 되더니 강도 열고 섬도 밀어 올리고 앞에 이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지리산 세석이라는 곳에 굉장히 서러운 빛깔로 피어난 철쭉꽃 밭을 다 태우고 있더라.
그러니까 뻐국새의 울음이 이 지상에 연결이 돼서 철쭉꽃이라는 빨간 서러운 꽃을 다 피워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의 소리의 근원이 뻐국새의 울음이라고 하는 시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뻐국새의 울음소리다. 그 뻐국새의 슬픈 울음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 차 있고 그 슬픈 소리가 이승의 서러운 빛깔로 철쭉꽃밭을 다 태우고 있더라 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가의 서러움은 역사적 삶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역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3.1운동이나 뭐 6.25 사변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성이 밤중에 춤을 추는데 무슨 뭐 19세기 20세기 6.25 동란에 이런 거 없잖아요. 역사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번에 나의 서러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주술적 속성이라는 것은요. 이 주자가 빌주자거든. 빌주자. 그리고 기술할 때 술자예요. 어떤 테크닉.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거대한 어떤 대상에게 빌어서 자기의 소망이 실현되기를 다시 말해서 어떤 효과나 효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주술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신앙에서 뭐 할렐루야 이런 거 다 주술적인 주문입니다. 뭐 관세음보살, 마하바냐 바라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주술적인 어떤 효과나 효력을 발휘하도록 소망을 실현하도록 빌어서 이런 것들이 다 빌어서 소망과 어떤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주술이거든요. 근데 나본에서 무슨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서 서러움이 표출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뭐 뻐꾸기 소리에다가 뭐 뻐꾸가 더 많이 울어라 세상을 더 슬프게 만들어라 이렇게 뭐 거기다가 소망을 담아서 뭐 빌어서 어떤 힘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이 자연 현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한 마리의 뻐국새가 울어서 여러 뻐국새의 소리로 확산이 되고 강도 열리고 섬도 열리고 철쭉꽃을 굉장히 서럽게 물들이고 다 태우고 있더라. 온 세상이 뻐국새의 울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의 근원은 슬픔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여기에 소망을 담아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힘을 쓴 게 아닙니다. 주술적 속성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고 3번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물론 이제 서럽다는 것은 부정적 현실과 관련이 되는데 이것의 모순점을 까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보면은 가나의 서름이 있는데 외부 대상과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 생성되는 정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정서 형성 원리에 안 맞는 것이죠. 정서 형성의 원리는 어떤 대상과 환경 속에서 감각적 접촉을 통해서 느낌과 기분이 그 순간 팍 일어나서 언어로 수식어와 서술에다 쓴 건데 외부 대상과 관계가 없이 내면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서는 외부 대상과의 접촉 아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나 그 가치가 없습니다. 이 정서 형성의 원리에 안 맞는 것이에요. X. 5번은 가는 밤을 지새운 귀뚜라미 소리를 통해 공통 피수시가 있죠. 저 뒤에 서름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시상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에서 마지막 년에 시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귀뚜라미가 밤을 지새우는 삼경인데 근데 귀뚜라미가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여기에 생략이 돼 있어요. 여기에 생략이 돼 있어요. 이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면서 계속 귀뚜라미가 밤을 지샌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잠도 자지 않고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여성은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번뇌를 이겨내기 위해서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이에요.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있다. 이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이것은
바로 여승의 서름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시가 끝났어. 이렇게 시가 끝났어요. 귀뚜라미 소리로 시가 끝났어.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번에는 어떻게 시가 끝났냐면은 철쭉꽃의 색채. 그 철쭉꽃의 색채가 뭐냐면은 이승의 서러운 빛깔이에요. 이승의 서러운 빛깔, 이 색채를 통해 서름을 환기하며 불러일으키며, 이게 바로 정서환기입니다. 정서유발이다. 슬픔의 정서를 유발하면서 시가 끝나고 있다. 그렇게 시가 끝나고 있잖아요. 철쭉꽃의 기쁨이 아니라 서러운, 이승의 서러운 색깔, 철쭉꽃. 그렇게 시가 끝났다. 그리고 가버는 귀뚜라미 소리로 시가 끝났다. 그리고 그 정서는 서러움의 정서다. 이것은 팩트에 맞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마지막으로 기억과 시적 정조가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정조는 정서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 조건에 유사한 것이 정서입니다. 그것이 정조입니다. 수식어와 서술어가 유사한 걸 찾아야 됩니다. 기억해 보세요.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걸 쓰다듬고 있다. 자, 소수로 뭡니까? 쓰다듬고 있다. 이게 소수로예요. 이게 수치돼버린 뼈가, 수치돼버린 것이 또 다른 수치돼버린 것을, 그러니까 타버린 것이 타버린 것을 쓰다듬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고통을 당하는 존재가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 존재를 쓰다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 수치돼버린 뼈 하나가 세상에 또 다른 불타는 것을 파괴하고 막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프니 나도 아파 하면서 만져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한 단어로 하자면은 만지다, 더듬다, 대다. 이게 요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그 음흉하고 어떤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친근감 또는 친절함 또는 친화, 그렇죠? 동정, 연민, 요런 쪽이에요. 요런 쪽의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와 비슷한 걸 찾으면 돼요. 1번은 기다리리, 안 돼. 기다리지 않죠. 2번은 백석의 국수라는 시인데 눈이 많이 와서 산에새가 벌판으로 내려와서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시는 마지막 서술어에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눈을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쓴 시예요, 그냥. 그때 국수를 먹는다 이거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뭔가 고통당하는 것이 고통당하는 것을 만지고 더듬거나 이렇게 어루만져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3번에 백록담인데, 백록담에서는 해발 6천척 위에 말, 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대수롭지 않게 지들끼리 논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소를, 송아지가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깔끔하게 소수로 말과 소들이 서로 어울리다가 헤어지는 상황입니다. 백록담이 한가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놀다가 망아지가 어미소를, 망아지가 어미소를, 또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헤어진다. 이건 생태계 파괴 현장이네. 막 이런 이상한 생각으로 돌변해서 막 관념적으로 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 되려면은 뭐 송아지가 말을 얼마나 슬프니 하고 만져준다든가, 말이 소를 얼마나 아프니 하고 어루만진다든가, 이렇게 해야 답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4번에 물 먹는 소 목을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말은 뭐예요? 물 먹는 소 목을 할머니 손이 만졌다는 것이에요. 얹혀졌다는 것은. 접촉을 했다. 그 마음은 뭐죠? 하루도 함께 지났다.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 서로 적막하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외로운데, 너무나 힘든데, 너도 얼마나 오늘 고생했냐. 너도 힘들지.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할머니가 소 목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그 장면을 묵화라는 제목으로 쓴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 할머니가 소를 목을 어루만지는 것이 뭐 광우병에 걸린 소 죽어라 아뇨 하면서 할머니의 소 목치기,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관념적으로 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5번은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그냥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에 서술로만 읽어도 돼요. 봄이 뭐냐? 바람이 깨우면 너는 온다. 봄이겠죠. 봄을 의인화했죠.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봄에 대한 낙관적 기대. 이건 아니고 그 4번이 답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서 형성의 원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까 필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조금 쉬었다가 정서 환기, 정서 심화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